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녹취록 편은 계획한 것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녹음이 필요한 의미 있는 진술이 뭔지 아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대화의 내용을 녹음해야 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녹음 파일을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되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녹취록 편은 나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1편과 2편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꼭 보시고 3편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1편과 2편에서 알려드린 대로 학폭 사건에 대한 참고인을 찾았고 관련 학생에게 양해를 구해서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진술까지 확보한 단계 왔습니다. 이 녹음된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법인에서는 종종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이 녹음된 파일 자체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이 파일을 재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 녹음 파일을 낼 때 녹취록이라는 거를 같이 제출합니다. 녹취록이 뭐냐? 이 녹음된 대화의 내용을 글로 다 옮긴 걸 말하는데 제 의뢰인분들은 저랑 상담할 때 녹음 파일 내용을 다 글로 직접 써서 오시거든요. 이 글을 바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 녹취록을 증거로 쓰려면 속기사라는 사람이 작성한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속기사는 녹취록 작성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국가공인 자격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녹취록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항상 의견서를 내는데 그때 가능하면 녹취록이란 걸 첨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녹음 파일을 다 들어서 확인은 하지만 심의를 해야 될 학폭 사건이 너무 많거나 이 녹음 파일이 몇 시간짜리거나 그러면은 녹취록이 없으면 이러한 증거들을 세세하고 정밀하게 살피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심의위원들이 학폭 사안을 충분히 제대로 심리할 수 있도록 녹취록을 꼭 같이 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원본 파일도 같이 내셔야 되겠죠. 이제 이 녹음 파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하나의 파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몇 시간짜리가 되면 이걸 다 녹취록으로 만들기에는 비용이 꽤 부담되거든요. 제 의뢰인분들께는 꼭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해가지고 그걸 녹취록에 맡기는데 발췌할 때 내가 어느 범위까지 발췌를 할지 녹취록을 만들지는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냥 녹음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의뢰인분 중에 한 분이 2학기 시작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애가 담임교사한테 아동학대를 좀 당하는 것 같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이라서 제대로 상황을 나한테 얘기를 못 해준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 좀 넣어서 보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안 됩니다. 제가 답을 먼저 드렸는데 요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대화의 당사자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형사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고 즉 나는 이 대화에 끼지 않았다. 근데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대화를 내가 녹음을 했다. 이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벌금형이 없죠.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처벌은 물론이고 힘들게 녹음한 이 진술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내가 대화의 당사자면 몰래 녹음을 해도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하셨죠. 근데 갑자기 법원에서 100만 원 내라고 연락 왔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벌금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그러한 판결문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까 형사처벌 안 받는다 하지 않았냐? 형사랑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음성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헌법상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음성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해서 이 음성권을 침해했다면 그걸로
이걸로 손해배상, 즉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있습니다. 음성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녹음의 경위나 어떤 내용이 녹음됐는지,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의 활용이 어떻게 됐는지, 목적이 뭔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심리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아신 상태에서 녹음을 하셔야 되고, 이후 발생할 문제들까지 대처할 준비를 한 다음에 녹음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겠죠. 3편에 걸쳐가지고 증거 수집 중에서도 녹음, 녹취에 대한 얘기를 세세하게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녹음해야 되고 녹취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 녹음을 해야 되고, 이 녹음이 왜 필요하고, 만약 녹음에 성공했다면 이걸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녹음을 할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 수집이 그 증거마다 성격이 너무 다 다르니까 제가 SNS, CCTV 등 이 각각의 증거의 성격을 보고 특징을 잡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상담은 허소연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